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부산 차재원입니다. 41.5도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인 17 고등학생. 병원은 왜 응급처치나 입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왜 해열제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던 걸까요? 코로나19 양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죽어서도 검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 또 너무 이른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 먼저가 된 지금, 아직 채꽃도 피우지 못한 그 죽음 앞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네, 7시 뉴스 부산 오늘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청와대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됐습니다. 2명 모두 해외 입국자로 밝혀진 가운데 부산시는 콜라텍을 자주 출입한 고령 확진자와 관련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새로운 판이 마련된 금정 동래 수영구, 이른바 수영강 벨트가 새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중대본 비상경제회의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첫 번째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회의체가 구성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됩니다. 세 가지 긴급 조치도 추가됐습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또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줄여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대책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고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순회 간담회를 부산에서 시작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며 당장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5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지역 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은 유례없는 긴급 상황인 만큼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상사태인데 그런 걸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대출을 금리를 적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줬습니다. 1년짜리 대출 금리는 보증금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조정회가 솔직히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거절을 해가지고. 특히 소상인들은 추가 대출 지원책이 나와도 신용보증재단의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정부 지원책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방역사업에 치중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까지 기업 활동이 중단됐다며 정부라도 발주와 공급 등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납품 제작된 것까지 지금 중단돼서 마당에 잔뜩 쌓여있는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차지하고 정부기관까지도 지금 중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특별 보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추가 대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보증기관에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는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한편 기업인의 출입국 예외 적용도 정부와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연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2명,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8,5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입국 절차가 오늘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가 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52명 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56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97명이, 경북에서 12명이 늘었습니다. 경기에서는 18명이, 서울에선 12명이 늘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407명 늘어 1,9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 중인 사람은 262명 줄어 모두 6,527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명이 늘어 모두 91명이 됐습니다. 어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숨진 17살 고교생에 대한 사후 검체 검사 결과는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 분당 재생병원에서는 의료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병원 확진자 대부분이 머물렀던 본관 8층에서 일한 전공의 2명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병원 간호사인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일부터 병원 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는 오늘 하루 잠정 폐쇄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명단 일부를 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 교회처럼 수도권에서 종교 집회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71편의 항공기로 6,3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이들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기 위해 검역관과 군의관 등 64명이 공항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에 있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 80명도 귀국했습니다. 이란 교민과 가족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별도 입국장에서 검역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경기 성남의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방침입니다.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해외에서 감염돼서 국내에 입국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부산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지만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엔 한계란 지적입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103번째 확진자는 헝가리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입니다. 지난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발열 증세가 있어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4번째 확진자는 부산에 사는 20대 스위스 남성으로 1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엔 증상이 없다. 이튿날 열이 나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두 확진자의 가족들을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모두 4명의 해외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해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를 시작했지만 104번째 확진자처럼 입국 당시 증상이 없을 땐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대본 회의에서 이 부분을 공식 요청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는 않고.
특별 입국 절차 적용 첫날인 오늘 김해공항에는 필리핀 사이판발 항공기 탑승객 90여 명이 입국했으며 이들에 대한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복기 내내 콜라텍을 출입한 고령 확진자와 관련해 부산시는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고령 확진자들에 대한 GPS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신분 노출을 꺼렸던 신천지 신도들이 어제 스스로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와서 신천지 신도인데 검사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신천지 시설이 있는 부산 사하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최근 많게는 하루 20명의 신천지 신도가 찾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해달라 요청합니다. 신천지분들은 약간 위험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 명단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서 신천지 교인이 아파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심지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잦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 3분 이렇게 같이 몰려서 오시거든요. 해열제를 먹고 왔다. 그래서 지금 열이 안 나는 거다. 라던가 아니면 약간 내가 뭐 어제부터 기침을 했는데 지금은 좀 기침을 안 한다 이러면서 콜록콜록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연기를 한다. 네, 그렇죠. 뻔하게 보이죠. 왜 이런 일이 빚어질까? 신천지 총회본부가 지난 7일 전국 각 지파에 내려보낸 특별 지시사항 공문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되더라도 출석할 수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지가 필요한 신천지 신도들이 선별진료소를 잇따라 찾고 있는 것. 결과지가 예배 출입증인 셈입니다. 목이 간지럽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 검체 제치를 해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오셨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16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지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선 신천지 유증상자라 밝히면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한 건당 그래도 10만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공재 뭔가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음성 판정을 받으려는 신천지 신도의 때 아닌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은 다시 또 추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집단 감염은 다행히 없는데요.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그리고 이 역학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70대 고령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콜라텍을 다녀간 사실이 밝혀져서 부산시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관련 내용 이준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틀 동안 콜라텍 문제를 많이 짚어드렸는데 자, 71번 확진자 70대 남성의 콜라텍 방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71번 환자가 평소 이 콜라텍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지난달 28일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검체 검사를 하기 전에 이 부산 진구의 한 대형 콜라텍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 검체 검사를 받았다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도 이 잠복기였을 텐데 이 기간에 이 콜라텍을 출입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부산시가 경찰 협조를 받아 이 위치 추적 조사를 했더니 이분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거의 매일 콜라텍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큰 시기에 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가 그렇죠. 근데 콜라텍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그 현장도 그런 환경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그 겨울이었던 만큼 창문을 열어서 이 환기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또 함께 이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일 텐데 네네. 이 더 큰 문제가 이 콜라텍을 이용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이 면역이 약한 고령층이라서 네. 감염이 일어나면 이 치명률 또한 높을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산시가 당장 이 당시 콜라텍을 이용한 이 접촉자,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 실내가 어두워서 이 CCTV 분석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가 이 콜라텍 위치와 이 상호를 공개한 것도 당시 콜라텍을 이용한 분들이 이 직접 보건소 등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또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부산시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다 점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콜라텍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부산시가 최근 이제 3,700여 곳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콜라텍은 빠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 현황 파악도 아직 못하고 있었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서 부랴부랴 이 지금 그 일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니 인터넷에서 이 콜라텍을 찾아야 되는 상황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울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콜라텍을 포함해서 이 검사, 이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산시 방역의 허점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난 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감염의, 집단 감염의 이런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게 국내 불안 요소라면 지금 해외 상황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외에서의 어떤 감염원 유입에 대한 지금 방역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환자 대부분은 이 국내에서 감염이 된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교회 그리고 학원 등에서 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혹은 뭐 대구를 다녀오신 뭐 이력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근데 코로나19가 지금 이탈리아 등을 시작으로 확산하더니 지금은 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전 유럽 대륙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유럽을 다녀온 이 분들에게서 이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부산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이 공통점이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유럽 나라를 방문했다는 거고요. 다시 이제 해외에서 이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됐는데 오늘부터 공항에서 모든 입국자, 내국인도 포함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대1 발열 검사를 하는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방역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해외 상황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유입 차단에까지 부산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짤막 K토크 오늘 진시원 남일재 교수 두 분 모시고 4.15 총선 얘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일주일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들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직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강서울의 통합당 김원성 최고위원이 어떻게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예, 뭐 이제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공천 취소가 되고 불출마 선언했던 김도우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았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뭐 아주 전격적으로 폭탄같이 터져가지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까 어떤 자료도 사실로 없어요. 그냥 뭐 보도된 거 외에는 없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김원성 씨가 미투 그리고 지역 차별 발언을 했다는 투서가 들어왔고 그게 사실로 아마 밝혀졌다. 뭐 그런 모양인데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빨리 수습할 수밖에 없죠. 시간 끌수록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공천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역 김도우 의원이 이제 차출해서 전격 들어갔는데 수습을 빨리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본인이 김성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사실 무고이라고 그러고 무소속 출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자연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악재죠. 계속 잡음이 나올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살짝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과제는 김도우 의원이 얼마나 이걸 수습해가지고 추스리느냐 이렇게 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호기가 된 것 같은데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뭐 선거판이니까 또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 거 볼만한 또 게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진시영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수영강 벨트라는 단어. 저희가 어제 잠깐 설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수영강 따라서 감정구, 그다음에 동래, 그다음에 수영 이 세 지역의 통합당 후보들이 뭐 인적 쇄신으로 좀 보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뭐 지금 현역 의원들의 잘 아는 분들 아니면 밑에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뭐 겉으로 인적 쇄신이고 실질적으로는 자리 물려주기, 세습 정치, 뭐 상황 정치 아니냐. 그래서 수렴청정 하려는 건 아니냐.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뭐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안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도 이분들의 배경을 보면 시의원 출신이거나 보좌관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친밀감도 있고 지역 다지기를 잘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천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역 의원들은 자신에게 이제 이 반감을 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분들 두 개 이해관계가 맞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수영강 벨트죠. 수영강 벨트에 대한 수성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탄탄한 지역 기반, 금방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 대개 다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개인적인 강점은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낯선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이 수영강 벨트라는 게 실제로 보수 텃밭이에요. 뭐 박관용, 뭐 박영준, 뭐 김진재 등 아주 굵직한 정치인들을 배출했고 그동안에 한 번도 내준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영에는 또 구청장도 지금 야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탄한 지역 기반을 어떻게 참신함 가지고 밀고 가느냐 이런 것 같은데 뭐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금정부터 한번 저희가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세현 후보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종천 예비 후보가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수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김종천 후보가 갑자기 나온 거지만 원래 정치인 집안이잖아요. 아버지가 구청장을 지냈죠. 그리고 지금 현역 김세현 의원하고도 아마 조금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가 그 대학 교수 출신으로 복지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경쟁력도 있는 분이고 지역에서 저 병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역 기반도 상당히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있고 지역 기반도 있고 또 그런 정치적 흐름도 알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의 구임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이다. 뭐 이런 판단에서 공천을 했다고 보는데 역시 뭐 무난히 잘 수습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금정 탈환의 민주당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 지금 도전자가
네, 민주당 김경지 후보지. 후보죠. 네, 그 율사 출신인가 변호사 출신인데. 네. 근데 이분 보면은 되게 경력이 이채로우세요.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두 개 다 패스하신 분이시고. 네. 상당한 뭐 인재시죠.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에 근무도 했고. 날 보면은 뭐 비상임 이사를 또 많이 했어요. 주택도시 보수공사도 하고. 날 또 발전 회사죠. 한국중부발전 여기서도 했고. 부산대 경제학과 나와서 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석사도 하시고. 예.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죠. 그게 또 여성 후보라는 장점이 있고. 예. 근데 지금 뭐 이 통합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뭐 남 교수님께서는 좋게만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백종원 예비후보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뭐 사기극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현 의원이 좀 개입이 돼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 왜냐하면 3인이 경선 중이었는데 원정희 전 구청장이 도중에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짜고 치는 고수도가 아니냐. 김세현 의원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박종원 예비후보가 하고. 그걸 이제 무소속까지 얘기하고 있죠. 인물 경쟁력으로 좀 도전을 해보면 참신한 인물이고 여성 경쟁력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나. 네. 자, 중간지대 동래구로 가보겠습니다. 통합당 3선의 이진복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희곤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는데 보좌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세습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세습 정치, 상황 정치, 뭐 수렴 정정 정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찌 보면 뭐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 출신이나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탄탄한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이제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리가 대물림되면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진정한 인적 쇄신,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에 들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요. 아까 진 교수님 말씀처럼 보좌관 출신이나 또는 시의원 출신들이 나오는 건 그냥 고무적이죠. 정치 인물의 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런 보좌관이나 시의원 출신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시의원들의 자질이나 보좌관들의 자질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더군다나 동네 쪽에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그 보좌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개선한다면은 상당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영구 통합당에서 3인 경선을 치른 곳이기도 한데 시의원 출신 전복민 예비후보가 최종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또 현역인 유재중 의원의 영향력이 좀 많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죠. 뭐 보통은 뭐 유재중 의원이 그냥 뭐 핸드폰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예요? 그건 뭐 전 욕할 건 아니고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어떤 한석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수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미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게 맞고요. 시의원으로서 지역 기반도 인지 탄탄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신인하고 지금 대결인데 뭐 신인은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분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이미 한번 작은 평가를 받아간 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알겠습니다. 또 수성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수성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그 동래구에 민주당 후보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수영의 또 전복민 예비 후보와 맞붙게 될 민주당 후보까지 묶어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는. 뭐 지금 동래는 박성현 후보죠. 민주당. 그 부산대 출신이시고요.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상당히 또 경영 쪽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업에 뭐 이사도 하시고 경영본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 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변인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앙당 부대변인도 하고 지금 또 부산선대위 수석대변인도 하고 되게 부지런하고 성품이 좋고 이래서 많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역시 인물 면에서 꿀릴 것이 없다. 그렇죠. 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 인물이 그런 뜻은 아닌데. 아니 뭐 정책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수영은요? 수영은 이제 뭐 강은경 후보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 4분의 여성 후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포션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인적 쇄신이 있는 것 같고 이분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부산대 법대 나오시고 그다음에 뭐 부산시의 법률자문위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신용기금 비상임이사도 하고 지금 또 수용구의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예. 인적 쇄신 부분에서 그다음에 여성의 기회 평등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통합당보다는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비례정당 관련해서 얘기는 또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고 뭐 내일 라디오에서 두 분 또 하시니까 네.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영강 벨트를 중심으로 여야당 후보들의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슈 주제는 인포데믹입니다. 이른바 정보 전염병이라고 하죠. 정확한 출처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가 마치 전염병처럼 널리 퍼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인터넷과 SNS상에서 더욱 활발한 이 가짜뉴스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1일과 8일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관계자가 소독을 목적으로 신도들의 입안에 소금물을 뿌리면서 집단 감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소금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근거 없는 정보입니다. 또 일회용 마스크를 3분 안에 소독할 수 있다는 영상도 있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해 마스크를 소독하고 다시 헤어드라이어로 건조해 사용하라는 내용인데요. 100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에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소독이 된다는 원리를 공유한 겁니다. 모두 보건당국이 추천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금물이나 식초로 입가심을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일회용 비닐봉지에 사과 식초를 분사해서 맡으면 효과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알아봤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마치 사실인 듯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 전염병이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킨다는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가 집단 감염을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국내 질병관리본부 등은 SNS에 떠도는 민간요법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며 가짜뉴스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전염병을 막고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처가 분명한지 올바른 정보인지 따져보는 합리적 의심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네, 부산에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사구 장림동의 한 대형마트 외벽이 강풍에 뜯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사다리 차로 42m 높이에 매달